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공기 맑은 시골에 예쁜 집 한 채 짓고 마당에서 텃밭 가꾸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알람 대신 깨워주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삶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꾸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꿈을 꾼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32살부터 61살까지 꼬박 30년을 서울 구로공단 근처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떠서 밤 9시,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모은 돈이 퇴직금의 저축까지 합쳐서 딱 10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큰 돈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큰 돈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모은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원이 4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충남 어느 시골 마을,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빈 펜션 건물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일 거라고 믿었던 그 건물에는 이제 거미줄만 가득합니다. 제 아내 순자 씨는 허리 수술을 받고 서울에 있는 딸 집에 얹혀 살고 있고요. 저는 이 팔리지도 않는 시골 땅과 텅 빈 건물을 지키며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몇십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펜션 지붕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똑똑똑 울리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한 방울씩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넓은 시골 마을에서 저를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짓누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가겠다던 그 소박한 꿈이 어쩌다 이런 악몽이 된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 혹은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절박한 경고장입니다. 제가 걸었던 이 길을 여러분만큼은 걷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2살의 고향인 충북 제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구로공단 근처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프레스 기계 앞에 서는 것이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기계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칸, 내 가족 먹여 살릴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5살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고왔어요. 월급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들어간 곳이 반지하 단칸방이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올라서 신발이 둥둥 떠다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궁전 같았습니다. 딸 민지가 태어나고 3년 뒤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필요했고 저는 더 일을 악물었습니다. 주말 특근은 기본이었고 명절에도 공장 나가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포장 일감을 받아서 거실에서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사치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행이요? 아이들 수학여행 보내는 것도 빠듯했는데 무슨 여행입니까? 외식도 한 달에 한 번,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아끼고 모은 끝에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살이 되던 해 드디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을 합치니 딱 10억 원이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시세가 그때 올라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됐지만 현금만 10억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형님, 10억이면 진짜 부자 아닙니까? 연금에 이자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땅을 사고 예쁜 집을 짓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그 전원 생활의 꿈 말입니다. 사실 그 꿈의 씨앗은 퇴직하기 5년 전쯤에 뿌려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때 한창 귀농 프로그램이 유행이었거든요. 도시에서 지친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서 직접 농사짓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화면 가득 나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면 좋겠다. 아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당신 퇴직하면 시골 가서 조용히 살자. 서울은 이제 너무 복잡해.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저녁 대화 주제는 늘 시골이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뭘 키울까? 집은 어떻게 지을까? 마치 신혼 때 아이 이름 짓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건 회사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한 김 부장이라는 분이 충남 홍성 쪽으로 귀촌을 했거든요. 어느 날 그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나 여기 내려온 지 1년 됐는데 진짜 별천지다. 땅값도 서울의 10분의 1이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혈압약도 끊었어.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해 먹으면 마트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나 여기서 작은 펜션도 하나 지었는데 주말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용돈벌이가 쏠쏠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이라. 그러면 연금에다가 펜션 수입까지 더하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선배, 나도 퇴직하면 그쪽으로 내려갈까 하는데 어때? 선배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 옆에 괜찮은 땅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자. 시골이 좋은 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야. 사람 냄새. 그 말이 30년 동안 기름 냄새만 맡고 살았던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함께 선배가 있는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함께 선배가 있는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간지리는 흙내음,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야. 그때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고생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낙원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 부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흘린 행복한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시골 땅을 알아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은 퇴직금으로 펜션이나 카페를 해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를 따라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부동산 중개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골 부동산이라고 해서 허름한 곳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깔끔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가 귀농 귀촌 붐이 한창이던 시기라 시골 부동산도 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우리 부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마침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실래요? 차를 타고 15분쯤 달렸을까요? 야트막한 산 아래에 3,000평짜리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농가주택이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뒤편으로는 밤나무가 줄지어 서 있어서 가을이면 밤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앞마당에 꽃밭 만들고 뒤쪽에 텃밭 하시면 딱입니다. 이 개울에서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 하면 도시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중개사의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매가는 땅과 농가주택을 합쳐서 4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싸다고 느껴졌어요. 3,000평이 4억이라니 서울에서는 주차장 한 칸도 못 사는 돈인데 여기서는 이 넓은 땅 주인이 될 수 있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억의 땅을 사고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펜션 2동을 지으면 4억 정도 더 들겠지. 그러면 8억. 나머지 2억은 생활비와 운영자금으로 남겨두면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계산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장밋빛 미래만 보였습니다. 선배가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정수야, 여기 펜션 지으면 대박이야. 내 펜션도 주말에는 꽉 차거든. 여기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면 오니까 접근성도 좋고. 선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공장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이 부동산이나 사업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지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를 판 겁니다. 시골에 4억을 쓰고 리모델링과 펜션 건축에 4억을 더 쓰려면 현금 10억만으로는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까지 합치기로 한 겁니다. 30년 동안 서울에서 버텨온 우리의 유일한 거점,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을 파는 거였습니다. 딸 민지가 말렸습니다. 아빠, 서울 집은 놔두고 가. 시골이 안 맞으면 어떡해. 돌아올 곳이 있어야지. 참 현명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지야, 아빠가 30년 동안 판단 잘못한 적 있냐? 시골 가면 안 돌아와. 거기가 우리 영원한 집이야.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니, 자만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그 자부심이 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기존 현금 10억에 아파트 매각 대금을 합치니 총 15억 2천만 원.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시골로 내려가던 날 고속도로에서 아내가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새 인생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저는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여유로운 웃음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골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이라 하수도 배관이 낡아서 전부 교체해야 했고 정화조도 새로 놔야 했습니다. 지붕도 기와를 걷어내고 새로 올려야 했어요. 처음에 1억 원이면 될 줄 알았던 리모델링 비용이 1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시공업자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시골집이 원래 이래요. 뜯어보면 손 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이 정도 집 고치면 3억은 나옵니다. 시골이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서울보다 싸다는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펜션 건축이었습니다. 작은 펜션 2동을 짓는데 3억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여기에 조경 공사, 바비큐장, 주차장 정비까지 합치니 4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마당에 데크를 깔고 꽃나무를 심고 야외 조명을 달고 나니 돈이 마치 물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내는 인테리어에 특히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보, 요즘 손님들은 눈이 높아. 인터넷에서 사진 보고 예약하는 거라 예쁘게 해놔야 사람이 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펜션 내부에 고급 원목 가구를 들이고 욕실에는 비싼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한 동당 추가로 2천만 원씩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뭔가를 짓거나 고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견적의 2배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직접 겪고서야 알았습니다. 땅 매입비 4억, 리모델링 1억 8천, 펜션 건축 4억 2천, 조경과 기타 공사 1억 2천. 합치면 벌써 11억 2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처음 계산으로는 8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3억 2천만 원이나 초과했습니다. 남은 돈은 4억 원. 이 돈으로 생활비와 펜션 운영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조금 불안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펜션이 잘 되면 금방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불안함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 부부의 전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봄이 왔을 때 정말 천국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나가면 개울 흐르는 소리가 귀를 감싸고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진짜로 꽃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에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가 30년 동안 서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흙에서 뭔가 키우는 거.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거든.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 선택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삶이구나.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겨줬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고 신기해하면서 김치도 나눠주고 농사 요령도 알려주더라고요.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인사할 기회도 만들어줬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완벽한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상했던 전원생활과 실제 전원생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격을 깨닫기 시작한 건 바로 첫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여름을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시골 여름은 시원한 겨울에서 수박 먹는 장면이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벌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기는 기본이고 하루살이, 나방, 이름 모를 벌레들이 밤마다 불빛을 보고 때로 달려듭니다. 아내는 벌레가 무서워서 밤에 창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에어컨이요? 시골집은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전기세만 폭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벌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텃밭이었어요. 봄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은 채소들이 여름 장마가 지나자 엉망이 됐습니다. 토마토는 비를 너무 맞아서 갈라지고 고추는 탄저병이 돌아서 반 이상을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상추는 진딧물이 까맣게 덮여서 먹을 수가 없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왜 이런 걸 안 보여주는 겁니까?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 없는 도시. 사람이 그냥 씨앗 뿌리면 채소가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던 겁니다. 옆집 농부 아저씨가 우리 텃밭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사장님, 농사가 그렇게 쉬운 거면 우리가 왜 평생 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 말이 뼈를 때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농사는 기술이고 경험이고 과학입니다. 30년을 공장에서 일한 제가 삽 한 번 제대로 떠본 적 없으면서 농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그제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텃밭은 포기하고 마트에서 채소를 사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트가 서울보다 비싸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어요? 물류비가 더 들어서 오히려 서울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마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큰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20~3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시골 생활비가 서울보다 싸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이더라고요. 집세는 확실히 없지만 대신 도시에서는 들지 않는 비용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보일러 유지비, 마당 제초 비용, 겨울이면 제설 비용, 거기에 차량 유지비까지.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서울에서 살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펜션이 있으니까요. 펜션만 잘 되면 이런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오픈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아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잘 됐어요. 제 친구들, 아내 친구들, 딸 민지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주말마다 방이 찼습니다. 두 동 합쳐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아침 식사를 대접하니 손님들이 리뷰도 좋게 남겨주더군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한 달에 3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우리 생활비는 되잖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선택이 맞았구나. 선배 말이 맞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한 번 왔으니까 또 올 이유가 없고 일반 손님 예약은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펜션이 있는 곳은 주변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었거든요. 바다도 아니고 유명한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 우리만의 매력 포인트가 없었던 겁니다.
성수기인 여름에도 평일에는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한 동, 운이 좋으면 두 동이 찼고 평일 4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 수입은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세 번째 달은 150만 원,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자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단풍 시즌에 잠깐 손님이 왔다가 10월 말부터는 주말에도 빈 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펜션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골 겨울을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는 수도관이 얼어붙어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돌려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손님이 올 리가 없죠. 수입은 영원이 되었는데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기름값만 한 달에 8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빈 건물이라도 난방을 안 하면 동파 때문에 배관이 터지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빈 펜션에도 최소한의 난방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겨울,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됐습니다. 4억 원이었던 운영 자금이 1년도 안 돼서 2억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에 1억 7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수입은 연간 1,500만 원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 속도면 2년 안에 돈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울 집은 팔아버렸고 시골 땅과 건물에 10억 넘는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멈출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함정에 두 발을 완전히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펜션만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하나를 더 해야 한다.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카페였습니다. 요즘 시골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시골 마을에 예쁜 카페 하나 지어놓으면 도시 사람들이 일부러 차를 몰고 온다는 기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페 찾아서 지방까지 가잖아. 우리 펜션 옆에 카페를 하면 카페 손님이 펜션으로 연결되고 펜션 손님이 카페를 이용하고 일석이조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돈이었어요. 카페를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아보니 최소 1억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남은 운영 자금이역 3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을 쓰면 8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마의 속삭임 같은 말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공업자였어요. 사장님, 카페 지으실 거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요즘 손님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중간에 타협하면 어중간한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 손님 한 명도 못 끌어요. 차라리 좀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만드세요. 좀 더 투자하라는 말. 그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결국 카페 공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통유리 창을 넣고 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이고 야외 테라스에 조경까지 해서 총 2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장에 억 단위가 사라지고 1,000만 원대만 남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대출은 안 받았거든요. 빚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을 전부 날리는 거라는 공포가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렸던 겁니다. 카페 이름은 아내가 지었습니다. 산바람이라고. 예쁜 이름이죠. 간판도 나무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갈고 제가 칠을 했어요. 그 간판을 카페 입구에 달던 날 아내가 또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꿈이었잖아. 드디어 해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킨 보답을 이제야 하는 거니까.
카페 오픈은 이듬해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펜션 때와는 달랐습니다. 인터넷 소문이 났거든요. 누군가가 블로그에 충남 숨은 시골 카페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퍼지면서 오픈 첫 주말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100명이 넘게 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 거기에 케이크, 음료 추가하면 객단가가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첫 달 카페 매출만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이러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흥분했습니다. 역시 카페가 답이었어. 펜션이랑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다. 이제 투자한 돈 금방 회수한다. 두 번째 달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 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그때 우리 부부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의 호황에 취해서 저는 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카페가 잘 되니까 규모를 더 키우고 싶어진 겁니다. 바로 옆에 체험 공방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도자기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카페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돈을 쓸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땅과 건물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던 사람이 63세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카페가 이렇게 잘 되는데 체험 공방까지 하면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골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크시고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카페 매출 보면 이자쯤은 눈 감고도 낼 수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두어 달 장사가 잘 됐다고 그 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체험 공방 공사가 시작됐고 추가로 바베큐 시설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좁다며 옆 단까지 임대해서 주차장을 넓혔어요. 모든 게 빠르게 그리고 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하는 사업가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매출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골 카페라는 게 한 번 가보면 그만이거든요. 신기해서 한 번은 가지만 두 번, 세 번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카페가 소문이 나니까 근처 마을에서도 비슷한 카페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더 크고 더 예쁜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60대 부부가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카페 매출은 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울에는 또 손님이 사라졌고요. 체험 공방은 학교 단체 예약이 간혹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매달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한 달에 120만 원씩. 여기에 카페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카페만 운영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매출은 2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 남았던 운영 자금은 벌써 바닥을 드러냈고 매달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또 카드를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제 국민연금이 매달 140만 원 나오고 있었는데 그 돈이 전부 카페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먹고 사는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용카드 돌려막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 카드 빚을 저 카드로 갚고 저 카드 빚을 또 다른 카드로 갚고 빚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점점 불어나는데 눈앞에 급한 불만 끄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었어요. 아내 순자 씨는 카페 주방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점심도 못 먹고 서서 일했고요. 서울에서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시작하니 몸이 견딜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안 펴져. 아내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쉬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안 하면 제가 주방에 서야 하는데 저는 커피 한 잔 내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원을 쓸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파스를 뜯어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저를 기다리며 살림만 하던 사람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전원 생활이 이런 거였을까요? 아내에게 편한 노후를 보내주겠다며 시골로 내려온 제가 오히려 아내를 더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아내가 주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못하겠어. 이제 진짜 못하겠어. 허리가 안 움직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0분을 달려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 민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쓰러졌다.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내가 말했잖아. 시골 가지 말라고. 서울집 팔지 말라고. 민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수술비를 보태줬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빼서 보내준 거예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타 쓰고 살겠다던 사람이 딸의 결혼 자금까지 가져다 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내는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 민진의 집에서 회복하기로 했어요. 저는 시골에 남았습니다. 카페와 펜션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시골 밤을 보냈습니다. 그 적막함이란 게 도시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사방이 깜깜한 시골 밤에는 제 숨소리만 들려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카페 운영은 더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는데 손님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커피 맞아요? 부끄러웠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자 손님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청소도 안 되고 시설도 낡아가고 예약 사이트에 안 좋은 리뷰가 하나둘 올라오면서 예약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시골집에서 저는 매일 아침 텅 빈 카페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 이제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키우던 카페 앞 화분의 꽃들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둘 시들어갔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의 꿈처럼요. 그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순자 씨였어요. 여보, 나 수술은 잘 됐는데 재활을 해야 해서 당분간은 못 내려가.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뭐랄까,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시골 정리하면 안 될까? 나 이제 거기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리하자고? 이 10억 넘게 들어간 것을? 이게 다 뭐가 되는 건데? 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내 30년이 여기 묻혀있다고. 지금 이걸 팔면 반도 못 건져.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
1년째 듣고 있어. 나는 허리도 망가졌고 더 이상 못해. 당신도 현실을 좀 봐. 전화는 서로 소리를 높이다가 끊겼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던 부부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고함을 지르게 된 겁니다. 돈이 사라지니까 부부의 정도 함께 사라지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싸움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결국 시골 문제로 다투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딸 민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30년 넘게 한 이불 덮고 잔 사람과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결국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제가 10억 넘게 들여서 만든 이 땅과 건물을 은행이 강제로 팔아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정성 들여 지은 건물이 시장 가격의 절반, 아니 3분의 1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시골 부동산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야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지만 시골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예쁜 펜션이라도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시골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한테 매물로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8억에 내놨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6억으로 내렸습니다. 역시 문의가 없었어요. 5억까지 내렸는데도 가끔 전화가 와서 보러 왔다가 다들 고개를 젓고 돌아갔습니다. 시골에 펜션이 너무 많아서 굳이 남이 하던 것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중개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 이런 매물이 지금 10개는 넘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펜션이나 카페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못 버티고 내놓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건가요? 성공한 사람들만 보여주고 실패한 사람들은 카메라 뒤로 숨겨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환상을 품고 뛰어드는 겁니다. 결국 땅과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1억을 넘게 투자한 것이 3억 2천만 원에 넘어간 겁니다.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여전히 4천만 원 가까운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시작한 전원 생활의 꿈이 4년 만에 4천만 원 빚으로 끝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상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카페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가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저는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도 집이 없고 시골에 남아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딸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와. 좁지만 어떻게든 같이 살자. 딸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있고 어린 손주가 있는 좁은 아파트에 빈손으로 들어가는 장인이라니. 그건 차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근 소도시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짐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한때 3,000평 땅의 주인이 이제 8평 원룸에 몸을 누이게 된 겁니다. 이사 첫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텅 빈 겁니다. 머릿속이, 가슴이, 전부 다요. 그 원룸에서 보낸 첫 번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겨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면서 지냈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이 매달 나왔지만 월세 내고 빚 조금씩 갚고 공과금 내고 나면 먹는 데 쓸 돈이 3, 4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끼에 2천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생활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외로움이었습니다.
시골에서도 혼자였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가끔 들르기라도 했거든요. 소도시 원룸에서는 며칠 동안 사람 얼굴 한번 못 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 가기 전에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들은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가장 서글픈 건 아내 순자 씨와도 연락이 점점 뜸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딸 집에서 재활 중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결국 시골 이야기, 돈 이야기로 싸움이 되니까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아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 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던 사람과 나눌 말이 한 글자밖에 없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을까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늙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었는데 현실은 아내는 딸 집에서 재활하고 저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좀 침착하게 들어.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이라고? 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랑 같이 있으면 또 시골 이야기, 사업 이야기만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견디겠대. 엄마 허리도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기 남은 인생은 조용히 살고 싶대. 아빠 때문에.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시골 가자고 한 것도 저, 펜션 짓자고 한 것도 저, 카페 확장하자고 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아내는 매번 저를 따라왔을 뿐인데 결국 건강도 잃고 노후 자금도 잃고 이제는 남편까지 잃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아내의 부서진 허리를 고쳐줄 수도 사라진 10억을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허리가 아직 다 안 나아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한때 꽃단장하고 시골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이 법원 복도에서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망은 안 해요. 그때 나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당신, 이제 제발 무리한 일은 하지 마요. 나이 생각 좀 해요. 그게 아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같이라면 끓여 먹으며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3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줬다면 과연 믿었을까요? 이혼 후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원룸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보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해가 뜨면 해가 떴구나 하고 감정이라는 게 바닥을 치면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깼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다 그냥 끝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제가 경매당하고 떠날 때 유일하게 연락처를 남겨두었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정수 씨, 밥 먹었어요? 이장님이 비닐봉지에 김밥과 우유를 담아왔더라고요. 그게 얼마 만에 다른 사람이 차려준 음식인지 모릅니다.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이장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어요. 실컷 울어. 다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서야지. 죽지만 않으면 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머리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의 도움으로 군청에 있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았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저처럼 귀농에 실패하고 곤란해진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연결해줬고요.
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으니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 남은 빚도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니 매달 20만 원씩 갚으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소도시에 임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원룸보다는 조금 넓고 보증금도 적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에서 빚 갚는 20만 원을 빼면 120만 원. 거기에 아파트 단지 관리 보조 일을 해서 매달 4, 5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있습니다. 합치면 170만 원쯤 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밥은 굶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3,000평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도 한 적 없던 산책을 이제는 매일 합니다.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10억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 순자 씨와는 이혼 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딸 민지의 아이, 그러니까 제 손주 돌잔치에서요. 아내는 허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아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 맞춤 안에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도 원망도 그리움도 전부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답은 뻔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시골에 가더라도 체험 삼아 1년쯤 살아본 다음에 결정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 분수를 알았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도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제가 매일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정수야, 그때 왜 그랬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4년 만에 날리고 나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살던 집을 팔고 퇴로를 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귀농이든 귀촌이든 사업이든 잘 안 되면 돌아올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저는 최악의 경우에도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는데 제 스스로 그걸 걷어차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성벽입니다. 둘째, 시골 생활과 시골 사업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경험 없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에서 보는 전원 생활은 편집된 환상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펜션을 운영하고 카페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은 그 동네에서 임대로 살아보면서 현실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30년 직장 생활의 경험은 시골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셋째,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제가 10억 중에서 3억만 시골에 투자하고 나머지 7억은 안전하게 보관했다면 설령 시골 사업이 실패해도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전 재산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바구니가 넘어지면 인생 전체가 넘어집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평범한 말이 제 인생에서는 피눈물의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10억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겁니다. 사업에 눈이 멀어서 아내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절대로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시골 가서도 잘 될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판단력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성실하면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방향이 먼저이고 노력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기억해 주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살던 집은 절대 팔지 마라. 둘째, 경험 없이 시골 사업에 뛰어들지 마라. 셋째,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제 노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지금 혹시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비참한 경험을 거울 삼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시골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환상만 가지고 전 재산을 걸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10억 자산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한 노인으로서요. 예전에는 3,000평 땅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공원 벤치 하나가 제 왕좌입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생각합니다. 3,000평이 없어도 하늘은 여전히 넓구나. 10억이 없어도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는구나.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전원 생활의 평화는 사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건데 그걸 왜 10억을 잃고 나서야 알았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방패라도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처럼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주변에 귀농이나 퇴직금 투자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노후는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농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지금까지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다 올해 73살이고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셨고 자녀도 둘씩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서 이웃들과 인사하고 가볍게 걷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를 배우십니다. 표정이 늘 밝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십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시고 병원 가는 날만 외출을 하십니다. 자녀들과도 연락이 뜸하고 입버릇처럼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라고 말씀하세요. 문 다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이 많아서, 건강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 공통된 태도, 공통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그 특징 11가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11가지 중에서 단 3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3가지가 뭔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돈에 대한 겁니다. 노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돈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돈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2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욕심을 줄이되 현금 흐름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집에 물탱크에 물이 아무리 많이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물탱크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수도꼭지에서 졸졸졸 물이 계속 나온다면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겠습니까? 노후 자금도 똑같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의 남자분인데 은퇴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크게 받으셨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시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떼서 작은 원룸 하나를 구입하셨어요. 큰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소박한 원룸 한 채. 그런데 거기서 매달 월세가 들어옵니다. 50만 원 정도.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달 50만 원이 통장에 찍히는 게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 이 돈이면 밥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손주한테 용돈도 줄 수 있으니까. 이분의 표정은 늘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인데 은퇴할 때 꽤 큰 금액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돈을 한 곳에 투자하셨다가 상당 부분을 잃으셨습니다. 원금이 크게 줄어든 거예요. 남은 돈은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매달 생활비를 쓸 때마다 불안해지시는 겁니다.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죠? 가진 돈의 총액으로 따지면 두 번째 분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첫 번째 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은퇴 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매달 조금씩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든 소소한 임대 수입이든 아니면 작은 부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꾸준히 들어온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내 돈은 내가 쓴다는 원칙이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그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어떤 부모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재정적인 문제와 엮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 사업 미천 대준다고 노후 자금을 다 빼주신 분, 손주 교육비 대느라 보닌 병원비를 아끼시는 분, 결혼 자금 마련해준다고 집을 줄여서 이사하신 분, 이런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운함, 후회, 때로는 원망까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선이 명확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내 노후 자금만큼은 지킵니다. 이 돈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돈이야. 이 돈이 있어야 나중에 너희한테 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계시면 그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릴 걱정, 병원비 걱정,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지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 안전방송에서 뭐라고 하죠? 먼저 본인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후 옆 사람을 도와주세요. 노후 자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 재정 독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결국 오래오래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자,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큰 돈보다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내 돈은 내가 쓴다는 원칙, 이 두 가지가 잘 사는 노후의 경제적 토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재산이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말. 젊었을 때는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으니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프고 나서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미리 몸을 쓴다는 겁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건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추적한 연구인데요. 그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까지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우울감도 적고 치매 발생률도 낮고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거나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걸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이 오히려 관절이나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이 하는 운동은 아주 소박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이게 전부인 분도 많습니다. 걷기를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걷기만큼 효율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고르게 쓰고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관절에 무리도 적습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 걸으면 햇빛도 쬐고 바람도 맞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꼭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 나가야만 운동이 아닙니다. 장바구니 들고 시장에 가시는 것, 그것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것, 손주랑 놀아주시는 것, 텃밭 가꾸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핵심은 매일 꾸준히입니다. 한 번에 2시간 운동하고 4일 쉬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움직이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제가 아는 80대 할머니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오르십니다. 높은 산이 아니에요. 걸어서 20분이면 올라가는 낮은 언덕 같은 산입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산을 못 오르는 날이 오면 그때가 진짜 늙는 거야. 이분은 병원에 거의 안 가십니다. 약도 거의 안 드세요. 80대인데 말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 걸은 그 습관이 이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4번째 특징으로 넘어갑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덜 먹되 잘 먹는다는 원칙이 정말 중요해요. 늙어서 건강하신 분들의 식탁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소가 많습니다. 나물 반찬, 샐러드, 채소를 넣은 국, 이런 것들이 식탁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꼭 챙깁니다. 생선, 두부, 달걀, 콩, 이런 것들을 몇 끼 빠뜨리지 않으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나이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 자주 드십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병을 가까이 두고 의식적으로 자주 드시더라고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이것만 해도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잘 안 드시는 것도 있습니다.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이 3가지를 멀리 하십니다. 물론 가끔은 드시죠. 인생이 맨날 참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달고 짜고 기름진 것을 매일 드시는 건 분명히 몸에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 많이, 단백질 꼭 챙기고, 물 자주 마시고, 달고 짜고 기름진 건 줄인다. 거창한 식단표가 필요 없습니다.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운동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건데 이게 빠지면 운동이고 식단이고 다 소용없어요. 대체 뭘까요? 5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잠을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잠 이야기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을 보면 수면 부족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됩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치우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청소가 안 되면 노폐물이 계속 쌓이고 그게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당뇨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혈압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살도 더 찝니다. 잠 하나 제대로 못 자는 것뿐인데 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잘 자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늙어서 잘 사시는 분들의 저녁 루틴을 보면 참 단순합니다. 우선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체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고 그 이후에는 되도록 안 드십니다.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누우면 잠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멀리 하십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또 하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되도록 일정하게 유지하십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 자고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러면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이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딱 이것 하나만 해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시면 잠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이 달라지면 다음날 컨디션이 달라지고, 컨디션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잠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에 하는 투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건강에 대한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움직이고 잘 먹고 잘 자고, 참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걸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몸이 좀 불편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그런 겁니다. 6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말이 좀 의외로 들리실 수 있어요. 보통은 오래된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잖아요. 물론 오래된 친구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면 오래된 친구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집니다. 건강 문제로 못 나오시는 분, 멀리 이사 가신 분, 안타깝지만 먼저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둘 관계가 줄어들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만날 사람이 없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외로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여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분과 매일 같이 산책하시는 분, 교회나 절에서 봉사 모임을 통해 새 친구를 사귀신 분,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되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시는 분,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인데 평생 회사 생활만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에는 사진을 배우러 간 거였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매주 출사를 다니시면서 인생이 확 바뀌셨다고 해요.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도 생기고 매주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사진 동호회 가입이라고 대답한다. 새 친구를 사귀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 하나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7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래같이 산 부부일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뭘 말로 해,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울수록 오히려 표현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괜찮겠지,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가 하고 서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늙어서 잘 사시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게 표현을 참 잘하십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반찬 맛있다. 고생했어. 덕분에 편하게 산다. 이런 짧은 한마디,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된 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한 게 언제이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영상 끄시고 나서 배우자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세요. 여보, 고마워. 이 한마디의 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8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참 어렵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걱정이 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꾸린 이후에는 관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늙어서 자녀와 관계가 좋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참견은 드물게, 전화는 자주 하시되 살림살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손주 교육 방식에 대해 의견을 주시되 결정은 자녀 부부에게 맡깁니다. 명절에 만나면 반갑게 맞이하시되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를 지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결같습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니까 오히려 애들이 먼저 다가오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갈등이 있으셨던 분 중에 이렇게 해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며느리와 육아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으셨는데 한동안 의식적으로 그래, 내 방식대로 해봐 라고만 하셨대요. 입이 근질근질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니까 상대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해가 아니라 내 자식이지만 독립된 어른이다라는 인정입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에 대한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 3가지가 외롭지 않은 노후를 만드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이제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돈, 건강,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3가지를 유지하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게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사람은 몸도 덜 늙고 관계도 오래 가고 돈도 더 잘 관리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먼저 늙어버리면 나머지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4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배우는 게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움은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가는 호기심,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뇌과학에서 아주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안 쓰면 퇴화합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전화 거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보시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내시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도 하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배울 줄은 몰랐어. 근데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야. 또 어떤 분은 60대 후반에 글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일기 쓰듯이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수필 공모전에 작품을 내실 정도가 되셨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요. 눈이 반짝반짝하십니다. 배우는 게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꼭 거창한 걸 배울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 배우는 것, 모르는 한자 하나 찾아보는 것,
뉴스에서 처음 듣는 단어의 뜻을 검색해 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뇌가 깨어있게 됩니다. 호기심이 곧 젊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늙는 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질 때입니다. 10번째 특징입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기를 멈추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았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실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요즘은 SNS가 이 비교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해외여행 다녀온 사진을 올리면 부러움이 생기고, 누군가가 손주랑 행복한 사진을 올리면 서운함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불만만 커지는 겁니다. 늙어서 잘 사시는 분들은 이 비교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관심을 끊고 오롯이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남이 뭘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건강하면 됐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웃었으면 됐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된 겁니다. 70세에 수영을 처음 배운 분이 계세요. 처음에 수영장에 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쌩쌩 수영하는 걸 보고 잠깐 주눅이 드셨대요. 나만 이렇게 서투른 거 아닌가. 하지만 금방 마음을 바꾸셨답니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고 나는 나다. 나는 오늘 물에 뜨는 것만 배우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연습하셨고 6개월 뒤에는 25m를 완주하셨습니다. 25m가 뭐 대단하냐고요? 70세에 처음 시작해서 이룬 25m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가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분에게는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마라톤에는 결승선이 있고 등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결승선도 없고 등수도 없습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에는 빠르고 느리고가 없습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바람을 느끼면서 내 걸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 하나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마음에 대한 2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배우는 호기심,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만의 속도. 이 2가지가 마음이 늙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1번째 특징인데요. 저는 이걸 일부러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머지 10가지를 전부 완성시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꾸준함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11번째 특징.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만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 일기를 쓰십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작은 습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요. 매일 반복하면 뇌가 점점 긍정적인 것에 먼저 주목하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 가득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감사 가득한 하루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그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주목했느냐입니다. 감사 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밤 짧은 기도를 하시고 어떤 분은 조용히 명상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날 있었던 좋은 일을 배우자와 나누시고 어떤 분은 내일의 계획을 세우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되돌아보고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지속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려면 낮 동안에 뭔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낮에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산책도 나가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것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저녁 의식이 하루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잘 늙은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80대 중반의 할머니인데
이분은 매일 밤 작은 수첩에 딱 한 줄씩 쓰십니다. 그날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 10년 넘게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수첩이 여러 권 쌓였는데 가끔 오래된 수첩을 꺼내서 읽으신대요. 그러면 잊고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내 인생이 참 괜찮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은 오래 기억하고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적어 놓으면 안 잊어버려. 그래서 나는 매일 좋은 걸 적어. 이 한마디에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꿔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묶을 수 있어요. 첫째, 돈. 큰 돈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내 돈은 내가 쓴다는 원칙을 지킵니다. 둘째, 건강. 매일 몸을 움직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까다롭고 잠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관계.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넷째, 마음가짐.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자기만의 의식을 가집니다. 이 11가지를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완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중에서 3가지만, 딱 3가지만 골라서 꾸준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부터 실천 가능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에 30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둘째, 오늘 가까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하십시오. 배우자, 친구, 자녀, 누구든 좋습니다. 셋째,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3가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매일 하시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3개월 후에는 생활이 달라져 있을 거고요. 1년 후에는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드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은 노후를 고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늙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좋은 습관의 반대편에는 어떤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그것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